부모님 노후 대비용으로 경기도에 상가를 하나 사드리려고 우리 신혼집 전세금 뺐어. 어차피 자기 마포에 결혼 전에 사둔 오피스텔 있잖아. 당분간 거기서 지내면 되지. 뭐 약혼식이 막 끝난 직후 3년을 사귄 약혼자는 해장국을 들이켜며 너무도 당연하다는 듯 내게 통보했다. 속이 뻔히 들여다보이는 그 얄미운 얼굴을 바라보며 나는 말없이 얼음물을 꿀꺽 삼켰다. 그는 아마 꿈에도 모를 것이다. 그가 내 집을 탐내며 머리를 굴리고 있던 그 시각, 나는 이미 밤을 새워 부동산 중개인에게 연락을 끝마쳤다는 사실을. 내 피 같은 돈을 빼앗아 너희 집안의 그 밑빠진 독을 채우시겠다.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서울이라는 이 비정한 도시에서 신용과 집을 잃는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지옥을 의미하는지 내 똑똑히 가르쳐 주마.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현재 어느 곳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합니다. 강남구 최고급 호텔 연회장에서 쐬었던 에어컨의 서늘한 냉기가 아직도 두 사람의 몸에 남아있는 듯했다. 차량이 지하 주차장을 빠져나와 오르막길을 오를 때 밀폐된 차 안으로 엔진의 육중한 배기음이 유독 무겁게 울려 퍼졌다. 약혼자 박도진은 한 손으로 운전대를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어 헤치더니 예비 신랑의 가슴에 꽂혀있던 그 비싼 코르사주를 센터페시아 수납함에 툭 던져 넣었다. 전셋집 계약, 나 어제 가서 해지했어. 그는 전방위 신호등을 주시하며 마치 오늘 저녁 메뉴를 고르는 것처럼 가벼운 말투로 내뱉었다. 이지아가 고개를 돌려 그를 쳐다보았다. 가로수 불빛이 도진의 얼굴 위로 교차하며 스쳐 지나갔지만 그는 시선을 피하지 않은 채 그저 손가락으로 운전대 가장자리를 톡톡 두드리고만 있었다. 5억 전세금 이미 내 계좌로 다 돌려받았어. 도진이 엑셀을 밟자 차가 퇴근길 정체 구간으로 합류했다. 아버지랑 어머니가 경기도 쪽에 괜찮은 상가 자리를 하나 봐두셨다네. 프랜차이즈 치킨집을 하시겠대. 자기도 알잖아. 두 분 다 연세도 있으신데 언제까지 우리한테만 기대실 순 없으니까 고정적인 수입원이 필요하시잖아. 그 돈 두 분 가게 인수하는데 보태드리면 딱 맞겠더라고. 지아의 손가락이 가죽 시트의 가장자리를 가볍게 긁고 지나갔지만 아무런 소리도 새어나오지 않았다. 그럼 우리 결혼해서 어디서 살아? 그녀는 아뷰리창 너머로 빼곡한 자동차 후미등을 바라보며 한없이 건조한 목소리로 물었다. 자기 마포구에 집 한 채 있잖아? 도진이 픽 웃으며 너무도 당연하다는 듯 스티어링 휠을 돌렸다. 비록 원룸형 오피스텔이라 좀 좁긴 하겠지만 이것도 다 우리 가족 전체의 체면을 위한 일 아니겠어? 설마 어른들이 노후 대책도 없이 늙어가는 걸 그냥 두고 보겠다는 건 아니지? 내 것이 자기 것이고 자기 것이 내 것인데 당분간만 거기서 좀 부대끼면서 살면 되지? 지아는 사이드미러 속으로 쉴 새 없이 뒤로 밀려나는 거리 풍경을 응시했다. 마포구에 있는 그 오피스텔은 그녀가 회사에서 위경련이 올 때까지 야근을 밥 먹듯 하고 3년 내내 연차 한 번 쓰지 않으며 모은 전 재산을 털어 마련한 그녀만의 결혼 전 재산이었다. 그런데 이 남자의 입에서 그곳은 그들이 너무나 당연하게 비집고 들어가 살 수 있는 공간이 되어버렸다. 3년이라는 교제 기간. 그 수백 번의 밤낮을 함께했던 다정함. 사람은 누군가의 뒤통수를 칠 때 이토록 평온하고 심지어 선심이라도 쓰는 듯한 말투를 해댈 수 있다는 걸 그녀는 처음 알았다. 악을 쓰지도 않았고 따져 묻지도 않았다. 지아는 시선을 거두며 입꼬리를 아주 미세하게 끌어올렸다. 그래.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도진은 그 대답이 퍽 마음에 든 모양이었다. 그는 빨간 불에 차를 멈춰 세우고는 손을 뻗어 그녀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려 했다. 지아는 목덜미 쪽에 안전벨트를 고쳐 매는 척하며 자연스럽게 그 손길을 피했다. 요 며칠 사이에 마포 집 좀 정리해둬. 공간 좀 비워놓고. 내 짐은 다음 주 주말에 그쪽으로 옮길게. 도진은 지아의 싸늘한 기류를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제멋대로 계획을 늘어놓았다. 어머니가 이번 주말에 밑반찬 좀 해서 갖다 주신다고 하셨어. 가신 김에 집 구조도 좀 보고 새로 들일 가구 몇 개 치수도 재실 겸 해서.
알았어. 지아는 짧게 대답하고는 고개를 돌려 다시 창밖을 내다보았다. 30분 후 차는 마포구의 오피스텔 건물 아래에 멈춰섰다. 도지는 안전벨트를 풀지도 않은 채 그저 창문만 징 내리고는 의무적인 인사치레처럼 일찍 쉬라는 말만 툭 던지고 곧바로 엑셀을 밟아 도로 저편으로 사라졌다. 지아는 건물 1층 편의점 앞에 홀로 서서 그 차의 붉은 후미등이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가만히 지켜보았다. 그녀는 몸을 돌려 건물 안으로 들어가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다. 금속 재질이 엘리베이터 문 위로 무표정한 그녀의 얼굴이 차갑게 반사되었다. 집 문을 열자 도어락에서 익숙하고 경쾌한 알림음이 울렸다. 지아는 현관 센서 등조차 켜지 않은 채 구두를 벗어던지고 맨발로 차가운 마루 바닥을 밟았다. 집안은 쥐죽은 듯 고요했고 오직 냉장고 모터가 돌아가는 웅하는 저주파 소음만이 맴돌았다. 그녀는 곧장 주방으로 걸어가 유리잔을 꺼낸 뒤 냉장고 정수기에서 얼음물을 가득 채웠다.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고개를 젖혀 단숨에 들이켰고 얼음장 같은 액체가 식도를 타고 위장으로 쏟아져 내리며 칼로 도려내는 듯한 날카로운 경련을 일으켰다. 탁 소리와 함께 컵바닥이 대리석 싱크대 상판에 거칠게 부딪혔다. 바로 그 순간 그녀는 코트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연락처에 저장된 한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한참을 울린 뒤에야 연결된 전화기 너머로는 짙은 수마가 묻어나는 목소리와 웅얼거리는 TV 소리가 뒤섞여 들려왔다. 소장님, 저예요. 이지아. 그녀는 아무런 인사도 없이 본론을 꺼냈다. 어두컴컴한 주방 안을 채운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부동산 소장이 잠시 멈칫하더니 입을 열었다. 이 대리. 이 늦은 밤에 웬일이야? 혹시 그 신혼집 전세 쪽에 무슨 문제라도 생겼어?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이 마포 오피스텔, 당장 매물로 올려주세요. 네, 지금 당장이요. 지아는 대리석 상판의 차가운 마블링 무늬를 뚫어져라 응시했다. 매매가는 시세보다 5% 낮게 책정해주세요. 제 조건은 딱 하나예요. 가장 빨리 계약할 수 있는 사람, 무조건 일주일 안에 현금 완납이 가능한 사람이어야 해요. 전화기 너머에서 헉하고 숨을 들이켜는 소리가 들렸다. 순식간에 잠이 달아난 소장이 언성을 높였다. 이 대리, 지금 제정신이야? 여기 서울 하늘 아래야. 마포구 매물은 지금 내놓기가 무섭게 팔려나가는데 생돈을 왜 5%나 깎아? 그게 돈 1,000만 원도 아니고 몇 천만 원이 넘는 돈인데. 소장님. 지아는 단호하게 그의 말을 잘랐다. 소장님 장부 털어보면 급매물 나오기만 기다리면서 가격 후려치려는 갭 투자자들이나 자식들한테 현금 박치기로 집 사주려고 대기 중인 부모들 명단 짝 있잖아요. 오늘 밤 당장 그 사람들한테 싹 다 돌리세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가계약금부터 쏘는 사람한테 이 집 넘길 겁니다. 너 진짜 미쳤어? 아니면 뭐 보이스피싱이라도 당한 거야? 다급해진 소장이 존댓말마저 집어치우고 어른이 아랫사람을 훈계하듯 다그쳤다. 개인적인 사정이 좀 생겼어요. 지아는 창밖으로 별빛처럼 흩뿌려진 서울의 야경을 내다보았다. 유리창에 비친 그녀의 눈빛은 섬뜩하리만치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하지만 전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제정신입니다. 매수자 나타나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새벽이라도 상관없으니까요. 잘 부탁드립니다. 전화를 끊고 그녀는 그 자리에 오래 서 있지 않았다. 곧바로 발걸음을 돌려 침실로 들어가 스탠드 조명을 켰다. 책상 맨 아래 서랍을 뒤져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그리고 인감증명서를 꺼내어 책상 위에 한 치의 오차도 없이 가지런히 펼쳐놓았다. 그런 다음 스마트폰 뱅킹 앱을 열어 자신의 신탁 계좌 상태를 점검했다. 이어서 회사 인트라넷에 접속해 사번을 입력하고 부산지사 발령 신청서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회사는 서울 본사의 젊은 직원들이 부산지사 업무를 지원하도록 파격적인 정착 지원금을 내걸고 있었지만 2년이라는 의무 파견 기간 탓에 다들 기피하는 자리였다. 게다가 부산지사에는 미혼 직원 전용의 철통보안 오피스텔형 기숙사가 제공되었는데 그곳은 외부와 물리적으로 거의 완벽하게 단절된 요새나 다름없었다. 적막한 방 안,
타닥타닥 자판 두드리는 소리만 유난히 또렷하게 울려 퍼졌다. 5분 후 모든 양식 작성을 마친 그녀는 전송 버튼을 마우스로 클릭했다. 모든 작업을 마친 지아는 노트북을 덮고 욕실 세면대 앞으로 향했다. 거울 속 완벽하게 세팅된 자신의 화장기를 멍하니 바라보던 그녀는 수도꼭지를 틀고 얼굴에 파운데이션을 거칠게 벅벅 문질러 씻어냈다. 쏴아 하는 것엔 물줄기가 세면대를 사정없이 휩쓸고 내려갔다. 시세보다 5%나 저렴한 특급 급매물은 마포구 부동산 시장이라는 굶주린 악어떼의 늪에 던져진 싱싱한 생고기나 마찬가지였다. 3일은커녕 바로 다음 날 오후 부동산 소장에게서 연락이 왔다. 믿을 수 없다는 듯 잔뜩 상기된 목소리였다. 이 대리 찾았어. 아들내미 신혼집 전세 구하러 온 아주머니인데 이 대리 집 가격을 듣자마자 아예 통 크게 현금 박치기로 사서 결혼 선물로 주겠다네. 지금 우리 부동산 소파에 앉아 계셔. 지금 바로 갈게요. 지아는 의자에 걸린 외투를 집어들고 부서 팀장에게 곧바로 반차를 냈다. 중개사무소 테이블 위로 소유권 이전 서류가 쫙 펼쳐졌다. 새빨간 인주를 듬뿍 묻힌 인감도장이 집문서 양도 증서 위로 묵직하게 쾅 하고 찍혔다. 노부인은 원본 서류를 꼼꼼하게 살핀 뒤 구구절절한 군말 없이 스마트폰을 꺼내 그 자리에서 곧바로 거액을 이체했다. 지잉하는 진동 알림과 함께 지아 명의로 새로 개설된 신탁계좌에 엄청난 금액의 현금이 꽂혔다. 이 돈은 입금 즉시 최고 등급의 동결 보관 상태로 전환되었다. 그녀가 은행에 특별히 요청해둔 보안 절차였다. 오직 그녀 본인이 직접 신분증을 지참하고 창구를 방문해 동결을 해제하지 않는 이상 그 어떤 이체나 수표 발행 혹은 제3자 대리인을 통한 방식으로는 단 1원도 빼낼 수 없는 완벽한 철통 계좌였다. 4일째 되는 날 아침 마포구 오피스텔은 텅 비어버렸다. 지아는 무겁고 낡은 가구들은 버려둔 채 오직 꼭 필요한 옷가지와 개인 소지품만 2개의 커다란 캐리어에 우겨 넣었다. 그녀는 현관문에 서서 자신이 3년 동안 부대끼며 살았던 이 공간을 마지막으로 눈에 담았다. 바닥은 먼지 한 톨 없이 깨끗하게 청소되었고 공기 중에는 그녀의 향수 냄새조차 한 줌 남지 않았다. 철컥 문이 닫히고 도어락이 잠겼다. 회사에 출근하자 인사팀장이 직인이 찍힌 발령장을 그녀에게 건넸다. 이 대리, 이거 자그마치 2년짜리 파견이야. 당장 다음 달이 결혼식 아니었어? 팀장이 미간을 찌푸리며 안경을 치켜 올렸다. 이 시국에 부산으로 내려가겠다니 약혼자가 순순히 동의하든? 집안에 피치 못할 사정이 좀 생겨서 결혼식은 취소했습니다. 지아가 발령장을 받아 들었다. 팀장님, 이렇게 빨리 결제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전 오늘 당장 그쪽으로 내려가서 발령 신고하겠습니다. 팀장은 입을 뻐끔거리다가 눈치껏 뒷말을 삼키며 그저 위로하듯 그녀의 어깨를 토닥여 주었다. 낮 12시 지아는 캐리어를 끌고 부산행 KTX 열차에 몸을 실었다. 부산역에 도착한 그녀는 곧바로 택시를 잡아 타고 회사에서 제공한 미혼 직원 기숙사 단지로 향했다. 신도시에 세워진 이 건물은 파견 직원들의 모든 생활 편의를 관리하는 곳이었다. 로비 입구에는 지하철 개찰구 같은 스피드 게이트가 설치되어 있어 사원증을 태그해야만 출입이 가능했다. 프런트 데스크에는 건장한 체격의 보안 요원 2명이 버티고 앉아 외부 방문객은 무려 3번의 신분 확인과 승인 절차를 거쳐야만 했다. 지아는 프런트에서 서명을 한 뒤 자신에게 배정된 방의 출입카드와 마스터키를 수령했다. 16층에 위치한 오션뷰 룸이었다. 평수는 넓지 않았지만 보안만큼은 완벽한 요새였다. 그녀는 캐리어를 끌고 방 안으로 들어섰다. 공기 중에는 소독약 특유의 서늘하고 날카로운 냄새가 맴돌았다. 지아는 옷가지들을 꺼내어 옷장에 하나하나 걸어두고 세면도구들을 선반 위에 반듯하게 열맞춰 올려놓았다. 짐 정리를 마친 그녀는 창가로 다가가 창문을 살짝 열었다. 멀리 부산항에서 들려오는 낮고 묵직한 백고동 소리를 들으며 그녀는 아주 길게 숨을 내뱉었다. 첫 번째 단계는 이걸로 완벽하게 끝났다. 같은 날 오후 서울 마포구 오피스텔 복도 안으로 늦은 오후의 햇살이 비스듬히 쏟아져 들어왔다.
예비 시어머니인 조정숙은 양손에 커다란 김치통 2개를 끙끙대며 들고 있었다. 통 안에는 집에서 대충 담근 깻잎장아찌와 깍두기, 그리고 값싼 당면만 잔뜩 들어간 잡채가 꽉 채워져 있었다. 묵직한 무게 탓에 비닐봉지 손잡이가 손가락을 파고들어 시뻘겋게 자국이 났다. 그녀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엘리베이터에서 내렸다. 입으로는 서울에 미친 수박물가를 궁시렁대면서도 두 눈은 쉴 새 없이 복도 양옆의 고급스러운 대리석 마감을 훑어보고 있었다. 며느리 될 애가 살고 있는 집에 찾아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비록 평수는 좁다 쳐도 이 엄청난 역세권 입지와 번듯한 건물 외관을 보니 노인네의 마음이 아주 흡족했다. 이 기집애, 년월 일시를 어찌나 잘 타고났는지 이런 노른자위 땅에 집도 다 사고. 조정숙은 입을 삐죽거리며 지아가 살던 오피스텔 문 앞까지 걸어갔다. 그녀는 들고 있던 김치통 하나를 바닥에 내려놓고 아주 제집 드나들듯 익숙하게 도어락 커버를 위로 쓱 올렸다. 며칠 전 도진이 본가에서 밥을 먹으며 지안의 집 비밀번호가 걔 생일이라고 무심코 흘린 적이 있었는데 조정숙은 그때 이미 토끼 귀를 하고 그 숫자를 머릿속에 쏙 박아두었던 참이었다. 그녀는 거칠고 투박한 손가락을 뻗어 6자리 숫자를 꾹꾹 눌렀다. 삑삑, 삑 도어락에서 날카로운 경고음이 연달아 울리며 빨간불이 번쩍거렸다. 조정숙은 멈칫했다. 자신이 숫자 순서를 착각했나 싶어 패널 쪽으로 얼굴을 바짝 들이밀고는 아까보다 훨씬 더 강한 힘으로 꾹꾹 눌러대며 다시 입력했다. 비용. 연속으로 비밀번호를 틀리자 도어락은 아예 장난을 치는 줄 알고 귀를 찢을 듯한 차단 경보음을 맹렬하게 토해냈다. 아니, 이게 무슨 짓거리야? 시험이 온다고 방어막이라도 쳤나? 조정숙은 불만스럽게 투덜거리며 단번에 욱하는 성질머리를 드러냈다. 그녀가 손바닥을 번쩍 치켜들고 도어락 패널을 매섭게 내리치려던 찰나였다. 덜컥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묵직한 방화문이 안쪽에서 벌컥 열렸다. 보풀이 잔뜩 일어난 누런 러닝셔츠 차림에 정수리가 훌렁 벗겨진 웬 중년 남자가 미간을 잔뜩 찌푸린 채 서 있었다. 그의 한 손에는 먹다 만 컵라면 용기가 들려 있었고 짜증이 뚝뚝 묻어나는 얼굴로 그녀를 험악하게 노려보았다. 깜짝 놀란 조정숙은 쳐들었던 손을 허공에 멈춘 채 얼어붙었다. 당신 뭐야? 미쳤어. 대낮부터 남의 집구석에서 뭐 하는 짓거리야. 그녀는 곧장 앙칼지게 꽥소리를 지르며 어른 행세를 톡톡히 부렸다. 남자는 어이가 없다는 듯 헛웃음을 치더니 이내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오르며 분통을 터뜨렸다. 아줌마야말로 뉘슈. 남의 집 도어락은 왜 자꾸 쑤셔대. 누구 집이 어쩌고 어째. 조정숙은 남자의 코앞에 삿대질을 해대며 침을 마구 튀겼다. 여기 우리 며느리 이지아 집이야. 이 도둑놈아. 당장 기어 나오지 못해. 당장 경찰 불러서 콩밥 먹이기 전에 안 나와. 이지하고 박지하고 나발이고 어디서 미친 할망구가 굴러와서 행패야. 남자는 컵라면을 든 손을 바들바들 떨며 한치의 물러섬도 없이 맞받아쳤다. 이 집 어제 내가 명예 이전 싹 다 끝내고 내 돈 주고 산 내 집이야. 등기까지 싹 다 넘어왔다고. 당신 당장 안 꺼져? 경찰을 불러도 내가 부를 판이니까. 복도에는 숨막히는 정적이 감돌았다. 조정숙의 삿대질하던 손이 허공에서 뻣뻣하게 굳었다. 쾅 소리와 함께 남자는 방화문을 부서져라 거칠게 닫아버렸고 그 충격에 육중한 문틀이 파르르 떨렸다. 바닥에 내려놓았던 김치통이 그 진동에 덜컹하고 기울어지더니 뚜껑 틈새로 깍두기 국물이 질질 새어나왔다. 대리석 타일 위로 시뻘건 국물이 웅덩이를 만들었고 코를 찌르는 역겨운 젓갈과 마늘 냄새가 복도에 진동하기 시작했다. 조정숙의 호흡이 헐떡거리듯 가빠졌고 볼살이 주체할 수 없이 파들파들 떨렸다. 그녀는 바닥에 나동그라진 김치통은 안중에도 없이 커다란 몸빼바지 주머니를 허둥지둥 뒤져 구형 스마트폰을 꺼냈다. 손가락을 덜덜 떨며 당장 아들의 번호를 꾹꾹 눌렀다. 부산 기숙사의 책상 앞, 지아는 방금 막 마지막 서류를 날짜별로 파일철에 정리해 넣은 참이었다. 무음 상태로 책상 위에 엎어져 있던 스마트폰 화면이 갑자기 미친 듯이 번쩍거리기 시작했다.
나무 책상 위로 울리는 징징 진동 소리가 유독 거슬리게 들려왔다. 발신자 표시창에는 박도진 석자가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다. 지아는 손목 시계를 힐끗 내려다보았다. 그녀가 예상했던 타이밍과 얼추 맞아떨어졌다. 아니, 오히려 30분 정도 더 일찍 걸려온 셈이었다. 그녀는 손에 쥔 볼펜을 빙그르르 한 번 돌리더니 아주 느긋한 동작으로 통화 버튼을 밀어 올리고는 자연스럽게 스피커폰 모드를 켰다. 야, 이지야. 너 진짜 돌았어? 스피커를 찍고 튀어나올 듯한 도진의 통제 불능 포효가 단번에 쏟아져 나왔다. 어찌나 악을 쓰는지 핸드폰 케이스가 찌르르 울릴 정도였다. 지아는 폰을 책상 앞쪽으로 슥 밀어놓고는 서류철을 넘기는 손길조차 멈추지 않았다. 왜 이래? 그녀의 목소리는 텔레마케터의 전화를 받는 사람처럼 지극히 평온했다. 왜 이래? 지금 나한테 왜 이러냐고 물었어? 전화기 너머에서 도진이 시근덕거리는 짐승 같은 숨소리를 냈다. 배경음으로 텅 빈 비상계단을 올리는 발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오는 걸 보니 동료들의 눈을 피해 아무도 없는 곳으로 미친 듯이 뛰어간 게 분명했다. 우리 어머니가 방금 너한테 반찬 갖다 주러 가셨다가 남의 집 무단 침입하는 도둑년으로 몰려서 경찰에 끌려갈 뻔했어. 거기 사는 미친놈이 집이 이미 팔렸다잖아. 넌 나한테 단 한마디 상의도 없이 그 집을 처분해버려? 내 명의로 된 내 집이고 살 때 들어간 돈 1원 한 푼까지 전부 내 피 같은 돈이야. 내가 대체 왜 너한테 상의를 해야 해? 지아는 펜을 내려놓고 손을 뻗어 책상 위에 물컵을 집어들었다. 내가 지금 그 집을 홀라당 팔아먹으면 우리 다음 달에 결혼해서 당장 어디 들어가서 살아. 서울역에 박스 깔고 잘까. 너도 내 뒤통수 치고 무려 5억이나 되는 신혼집 전세금 빼다가 너희 부모님 장사하시라고 갖다 바치고 땡전 한 푼 없는 빈털터리가 되셨잖아. 그래서 나도 내 집 판 건데 그게 그렇게 이해하기 힘든 논리야? 지아가 물을 한 모금 마시자 목구멍으로 꿀꺽 넘어가는 소리가 수화기를 타고 생생하게 전해졌다. 어차피 돈도 없는 마당에 서울 외곽에 싼 반지하 새방이나 하나 구해서 들어가지 뭐. 전화기 너머에 찰나에 소름 끼치는 정적이 흘렀다. 도진의 호흡 소리가 갑자기 덫에 걸린 들짐승처럼 거칠고 흉폭해졌다. 어차피 내가 그랬잖아. 사랑만 있으면 좁은 데서 살 좀 부대끼며 살아도 상관없다고. 지아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감정의 높낮이가 전혀 없었고 마치 감정이 거세된 ARS 자동응답기처럼 냉혹했다. 반지하라 좀 눅눅하고 곰팡내야 진동하겠지만 내 머릿속이 그토록 숭고한 효심으로 가득 차 있으니 돈 없으면 없는 대로 궁상 떨며 살아보자고. 위대한 사랑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지야, 너 지금 말이 되는 소리를 해? 도진의 목소리가 괴상하게 비틀어지더니 그는 이내 태세를 전환해 억울함과 오만한 훈계가 뒤섞인 목소리로 몰아붙이기 시작했다. 고작 그깟 5억 전세금 때문에 앞으로 내가 평생 모셔야 할 시댁 식구들이랑 등을 지겠다고? 내가 평소에 속 깊고 이해심 넘치던 건 다 가식이었어. 이 이기적인 여자야. 돈 냄새 조금만 맡아도 이렇게 천박한 본성을 짐승처럼 드러내는데 넌 그 알량한 돈 몇 푼 때문에 우리 3년의 사랑을 시궁창에 처박는 거냐? 이 지긋지긋한 레퍼토리는 지아가 지난 3년 동안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어온 것이었다. 도진은 늘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거나 상황을 제멋대로 주무르려 할 때마다 이렇듯 교묘하게 가스라이팅을 하며 모든 잘못을 그녀의 이기심 탓으로 돌려버리곤 했다. 하지만 이번에 지아가 취한 행동은 단 하나뿐이었다. 그녀는 아주 느릿느릿하고 여유로운 손길로 스마트폰 화면을 쓱 밀어 통화 인터페이스 맨 오른쪽에 있는 빨간색 점 버튼을 터치했다. 띠링하는 선명한 알림음과 함께 통화 녹음 기능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되었다. 마이크를 타고 전해진 이 미세한 전자음은 도진의 귓전에도 정확히 꽂혔다. 무당처럼 퍼붓던 수화기 너머의 저주파가 마치 목줄을 잡힌 개처럼 뚝 끊겼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도진의 목소리가 사색이 된 채 완전히 갈라져 버렸고 믿을 수 없다는 경악과 명백한 당혹감이 끈적하게 묻어났다. 지금 녹음 눌렀어? 이지야, 너 진짜 이렇게까지 막장으로 가야겠어? 우린 이제 부부가 될 사람들이잖아. 당장 녹음 끄고
얼굴 보고 대화로. 박도진, 너 단단히 착각하고 있는 게 하나 있어. 지아가 빙하처럼 얼어붙은 목소리로 그의 말을 싹둑 잘랐다. 우리 결혼 안 해. 더 이상의 구질구질한 설명은 필요 없었다. 지아는 가차없이 종료 버튼을 눌러버렸다. 통화가 끊기자마자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녹음 파일을 저장하고 상대방의 번호를 꾹 눌러 수신 차단 목록에 처박았다. 그 직후 그녀는 카카오톡을 여러 도진의 계정을 차단하고 미쳐나가지 못했던 시댁 단톡방 역시 알림을 끄고 숨김 처리해버렸다. 실시간으로 괴롭힐 수 있는 모든 연락망을 철저히 차단했다. 상대방이 다급하게 배설하고 싶어하는 그 더러운 감정 쓰레기들을 그들의 목구멍 속으로 고스란히 쑤셔박아 돌려준 것이다. 타인을 말로 짓밟으며 우월감을 느껴야만 직성이 풀리는 도진 같은 부류에게 이런 물리적인 차단이 주는 숨막힘은 피를 토할 만큼 치명적인 첫 번째 타격이었다. 하지만 이걸로는 턱없이 부족했다. 이건 그저 몸풀기일 뿐이다. 지아는 폰을 뒤집어 책상 위에 툭 던져놓고 눈앞에 놓인 노트북을 다시 열었다. 모니터 불빛이 켜지며 그녀의 차가운 얼굴을 파르스름하게 비췄다. 그녀는 이메일 창을 열어 불과 몇 시간 전 막 도착한 보안 메일 하나를 클릭했다. 발신인은 서울의 한 제1금융권은행에서 내부 감사팀으로 근무하고 있는 학교 선배였다. 이틀 전 집을 금매로 넘기기로 결심한 직후 지아는 이 선배에게 전화를 걸었다. 사적인 원한은 일절 입에 올리지 않은 채 그저 결혼을 앞두고 거액의 전세금과 관련된 재산 사기에 휘말린 것 같다고 담담히 털어놓았다. 그러면서 선배의 권한 내에서 그 공중으로 증발해버린 5억 원의 대략적인 자금 흐름만이라도 추적해 줄 수 없는지 정중하게 부탁했다. 내부 감사관의 입장에서는 실물 전표를 복사해 유출하는 수준만 아니라면 뭉칫돈이 흘러간 계좌의 꼬리를 밟는 것쯤은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 일이었다. 지아는 복잡한 보안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첨부된 엑셀 파일에 캡처본을 띄웠다. 빼곡하고 차가운 숫자의 나열과 수취인 정보가 눈앞에 펼쳐졌다. 지아는 터치패드에 손가락을 얹고 화면을 아주 천천히 밑으로 스크롤했다. 경기도의 상가 따위는 애초에 존재하지도 않았다. 노후 대비용 프랜차이즈 치킨집이라는 건 새빨간 거짓말이었다. 임대인의 계좌에서 도진의 명의로 5억 원이 입금된 직후 그 거액은 계좌에 30분도 채 머무르지 못했다. 곧바로 수십 개의 불규칙한 소액으로 갈기갈기 쪼개어져 살포되었다. 그 쪼개진 돈들은 최종적으로 6개의 각기 다른 개인 대포 통장으로 흘러 들어갔다. 게다가 계좌 개설 지점도 대림동, 안산, 그리고 인천까지 소름 끼치도록 다방면으로 뿔뿔이 흩어져 있었다. 화면 맨 아래쪽 선배가 새빨간 폰트로 남겨놓은 짤막한 요약 코멘트가 눈에 들어왔다. 선배의 메시지는 충격적이었다. 지아야, 이 수취인 계좌들 아는 인맥 동원해서 슬쩍 떠봤는데 전부 다 음성적으로 굴러가는 불법 사채업자들이나 불법 대부업체 쪽 꼬리 자르기용 자금 세탁 통장이었어. 내 약혼자가 마약에 손을 댄 게 아니라면 집안에 감당도 못할 막대한 사채 빚을 끌어다 쓴 누군가가 있다는 뜻이야. 그리고 혹시나 해서 최근 반년치 불법 추심 관련 블랙리스트를 뒤져봤는데 이 빚쟁이들이 쫓고 있는 타깃이 결국 한 명으로 좁혀지더라. 내 약혼자의 친형, 박도현이었어. 지아는 모니터에 떠있는 박도현이라는 세 글자를 섬뜩하게 노려보며 천천히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다. 그녀도 그 잘난 친형이라는 인간을 몇 번 본 적이 있었다. 가족 모임이 있을 때마다 박도현은 질 떨어지는 짝퉁 티가 질질 흐르는 과도한 명품 로고 옷을 걸쳐 입고 나와서는 밥상머리에서 온종일 코인이니 떡상이니 레버리지니 영끌이니 하는 소리만 짓거려댔다. 번듯한 직장 하나 없이 나이 30이 훌쩍 넘도록 늙은 부모의 낡은 빌라에 얹어 사는 개차반 백수였다. 흩어져 있던 모든 퍼즐 조각들이 이 순간 완벽하게 하나로 맞아떨어졌다. 이건 늙은 부모의 갑작스러운 창업 꿈도 아니었고 도진이 홧김에 저지른 독단적인 짓거리도 아니었다. 도진의 온 가족이 합심해서 머리를 맞대고 아주 정교하게 파놓은 극악무도한 덫이었다. 친형이라는 작자가 암호화폐 비투로 레버리지를 당겼다가 청산당하고
사채업자들이 칼을 들고 집구석까지 찾아와 협박을 해대니 온 집안이 풍비박산날 위기에 처한 것이다. 그 시궁창을 메우기 위해선 거액의 현찰이 시급했을 테고 도진의 손에 쥐어진 유일한 목돈은 바로 결혼 명목으로 묶여있던 그녀의 전세금뿐이었다. 그렇다면 전세금이 날아가는데 결혼은 어떻게 하느냐? 답은 간단했다.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예비 신부의 등골을 빨아먹으면 되는 일이었다. 지하를 감언이설로 구슬려 결혼식만 올리고 나면 마포구에 있는 지하의 오피스텔로 낼름 기어 들어가 일원 한 푼 안 들이고 신혼집을 해결할 수 있었다. 그리고 결혼 생활이라는 끔찍한 진흙탕 싸움 속에서 지아는 자신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 피눈물을 흘리며 월급 통장을 갖다 바치고 급기야 집까지 담보로 넘겨가며 그 끝없는 사채의 늪을 평생 갚아나가야 했을 것이다. 징그러운 촉수를 뻗고 각자의 역할 분담까지 마친 흡혈 거머리 같은 집구석이 지아가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스스로 제 발로 걸어 들어와 피를 바치기만을 탐욕스럽게 입 벌려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지아는 침이 바싹바싹 마르고 가슴 위에 싸늘하고 무거운 쇳덩이를 올려놓은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그녀는 왼쪽 서랍을 열어 가장 깊숙한 곳에서 유심침이 빠져있는 예비용 공기계를 꺼내 전원 버튼을 꾹 눌렀다. 갤러리 앱을 열자 그곳에는 덩그러니 캡처 사진 한 장만이 저장되어 있었다. 2주 전쯤 기가 막힌 우연으로 남겨둔 물증이었다. 그날은 주말이라 도진이 마포 오피스텔에서 자고 가기로 한 날이었다. 밤늦게 그가 샤워를 하러 들어가 쏴아 물소리가 나고 있을 때 소파 위에 아무렇게나 던져져 있던 그의 스마트폰이 미친 듯이 지잉지잉 진동하기 시작했다. 노트북으로 업무 메일을 회신하고 있던 지아는 끊이지 않는 진동 소리가 거슬려 소파 쪽으로 다가갔다. 그저 충전기를 꽂아주거나 무음으로 돌려놓을 생각이었다. 하지만 폰을 집어든 순간 자이로 센서가 작동하며 화면이 환하게 켜졌고 팝업창 위로 메시지가 쉴 새 없이 쏟아져 내렸다. 카카오톡, 도진의 시댁 가족 단톡방이었다. 지아는 그저 무심코 시선을 던졌을 뿐이었지만 화면에 떠오른 그 몇 줄의 글자들의 눈알이 튀어나올 듯 옴짝달싹할 수 없게 못 박혀버렸다. 발신인은 예비 시어머니 조정숙이었다. 메시지 내용은 이랬다. 도진아, 걔한테 살살 잘 구슬려서 절대 눈치채게 하지 마라. 일단 도장부터 찍고 걔네 집에 짐 싸들고 들어가면 설령 그 집이 며느리 명의로 되어 있다 한들 걱정할 거 없다. 어찌됐든 우리 입장에선 수억 원 굳히는 거 아니냐. 연이어 다음 메시지가 날아왔다. 당분간은 비위 살살 맞춰줘. 그냥 우리 집구석에 집까지 싸들고 오는 공짜 식모 하나 드린다고 생각해라. 세월 좀 지나서 애도 낳고 월급 통장까지 내가 꽉 쥐고 흔들면 내 형이 싼 똥 치우는 건 식은 죽 먹기야. 여자는 일단 결혼만 시켜놓으면 그때부턴 도가내든 쥐나 마찬가지니까. 그 저주받은 텍스트 밑으로 박도진이 직접 보낸 답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다 알아요, 어머니. 걱정 붙들어 매세요. 걔 원래 제 말이라면 껌뻑 죽고 저밖에 모르는 애니까 적당히 입에 발린 소리 좀 해주면 절대 딴 맘 못 품어요. 그 순간에도 욕실에서는 여전히 거센 물소리가 쏴아 울려 퍼지고 있었다. 타일에 부딪히는 샤워기 물소리와 지아의 가슴 속에서 폭주하는 심장 박동 소리가 소름 끼치게 뒤섞여 귓가를 때렸다. 도진의 스마트폰을 쥔 지아의 손은 단 1mm도 떨리지 않았다. 그녀는 소름 돋을 정도로 침착하게 자신의 폰을 꺼내 들어 형광등 불빛이 반사되지 않도록 각도를 미세하게 조절한 뒤 찰칵 소리도 없이 순식간에 그 더러운 대화창 전체를 모조리 사진으로 찍어 남겼다. 단 한 글자의 단서도 놓치지 않은 것을 확인한 뒤 그녀는 도진의 폰을 소파의 움푹 파인 쿠션 자리에 완벽하게 원상복구시켜 놓았다. 비스듬히 놓여있던 그 미세한 각도조차 소름 돋도록 똑같았다. 그러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무표정한 얼굴로 책상 앞에 돌아가 타닥타닥 메일을 마저 썼다. 심지어 5분 뒤 도진이 허리에 수건만 두른 채 물기를 털며 걸어 나와 자기야, 오늘 저녁 뭐 먹을까 하고 물었을 때도 지아는 고개조차 돌리지 않은 채 평소처럼 나긋나긋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글쎄, 냉장고에 시원한 냉면 육수 남았어. 그거 먹자. 냄비에 담긴 물은 불을 켠다고 해서
일순간에 끓어오르는 것이 아니다. 처음에는 바닥에서 좁쌀만 한 기포가 몇 개 뽀글뽀글 피어오른다. 그러다 수면이 미세하게 일렁이기 시작하고 단순한 착각인 줄 알았던 그 기분 나쁜 파동은 점차 거세게 증폭된다. 그리고 마침내 수백만 개의 기포가 광기 어린 듯 솟구치며 얄팍한 평온의 표면을 잔인하게 찢어발기는 것이다. 바로 오늘 그 차 안에서 전세금 뺐어라는 그 뻔뻔한 문장을 듣는 순간 인내라는 냄비에 물은 마침내 펄펄 끓어 한계치를 넘어서 버렸다. 지아는 예비용 공기계를 케이블로 노트북과 연결하고 그 더러운 탐욕과 조롱이 가득한 카카오톡 캡처 사진들을 몽땅 옮겨 담았다. 그런 다음 은행 선배가 보내준 자금 흐름도 캡처본과 방금 전 1분 30초가량 생생하게 녹음된 폭언 통화 내역, 그리고 마포구 오피스텔 매매 영수증과 신규 신탁 계좌의 출금 동결 증명서까지 모든 자료를 시간순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렬했다. 그녀의 손가락이 건반을 두드리듯 자판 위를 날렵하게 날아다녔다. 마우스 우클릭, 새 폴더 생성. 모든 파일을 드래그하여 지정한 뒤 폴더 안으로 밀어넣었다. 다시 마우스 우클릭, 이름 바꾸기. 폴더의 이름은 파혼 및 채무은폐 사기 결혼 관련 증거 보전이었다. 엔터 키를 탁 치자 샛노란 폴더 아이콘이 노트북 바탕화면 한가운데에 아주 얌전하게 자리 잡았다. 이제 모든 판은 완벽하게 짜였다. 서울과 부산이라는 완벽한 물리적 격리, 이런 한 푼 새어나갈 틈 없는 철저한 재산 분리, 그리고 그녀의 손에 쥐어진 상대의 숨통을 단번에 끊어버릴 20%런 스모킹 건들까지. 그녀는 창밖으로 짙게 물들어가는 부산의 밤바다를 내다보았다. 멀리 항구의 불빛들이 일렁이는 파도 위에서 수만 조각의 금빛 가루처럼 부서져 내리고 있었다. 불 꺼진 방 안, 오직 모니터에서 뿜어져 나오는 푸르스름한 블루라이트만이 핏기 없이 건조한 그녀의 얼굴을 유령처럼 비추고 있었다. 지아는 노트북 전원을 끄지 않았다. 그녀는 마우스 위로 손을 얹고 검지손가락을 왼쪽 버튼 위에 살포시 올려놓았다. 자, 이제 이 역겨운 기생충 집단의 가장 잔인하고 묵직한 첫 칼날을 쑤셔 넣을 차례였다. 이 칼질은 단순히 살을 베는 고통에서 끝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아등바등 매달려 있던 알량한 사회적 지위와 인간관계를 송두리째 난도질해버릴 치명타였다. 허공에 떠있던 검지손가락이 가볍게 내려앉았다. 적막한 방 안으로 짤깍 하는 경쾌하고도 파괴적인 마우스 클릭 소리가 울려 퍼졌다. 모니터의 차가운 빛이 지아의 무표정한 얼굴에 일렁였다. 웹 브라우저가 열리며 대한민국 직장인들이라면 절대 모를 수가 없는 특유의 UI 화면이 재빠르게 팝업되었다. 바로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 앱의 PC 버전이었다. 철저하게 회사 내부 이메일로 이중 인증을 거쳐야만 가입할 수 있는 폐쇄형 게시판이자 대기업부터 중소기업까지 모든 직장인들의 은밀한 정보가 교환되고 거대한 산의 스캔들이 폭발하는 절대적인 화약고였다. 지아는 자신의 본 계정으로 로그인하지 않았다. 반년 전 퇴사하며 꽤나 각별하게 지냈던 동료가 만약을 대비해 넘겨주고 간 공용 부계정을 클릭했다. 계정의 회사 타이틀은 평범한 중견 무역회사로 찍혀 있었다. 이 아이디는 추적을 피하기에 완벽할 뿐만 아니라 사건을 제3자의 입장에서 폭로하는 듯한 기막힌 객관성까지 부여해 주었다. 그녀는 썸 연애와 블라블라 자유 게시판 카테고리를 동시에 선택한 뒤 새 글쓰기 버튼을 눌렀다. 부산의 오션뷰 기숙사 안에서 폭풍우가 몰아치듯 거센 타자 소리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지아는 게시글 안에 그 어떤 구차한 감정, 호소나 욕설도 섞지 않았다. 얼음장처럼 차갑고 날카롭고 소름 끼치도록 정연한 제3의 관찰자 시점으로 제목을 써 내려갔다. 도급순위 10위권 대형 건설사 모델이가 친형의 불법 사채 빚을 갚아주려고 온 가족이 작당해 예비 신부의 전세금을 빼돌리고 여자의 혼전 재산인 집마저 꿀꺽하려 한 경악스러운 사기 결혼의 전말. 숨이 턱 막힐 만큼 긴 제목이었지만 하루 종일 모니터만 보며 자극을 갈구하는 직장인들의 도파민을 폭발시키기엔 충분하고도 넘치는 완벽한 어그로 키워드들의 조합이었다. 본문 안에서도 지아는 박도진의 실명을 직접 거론하는 멍청한 짓은 피했다. 그저 이니셜을 딴 피 대리라는 명칭을 사용했다.
하지만 그녀는 소름 돋게 악랄하고 치명적인 단서 몇 개를 슬쩍 끼워 넣었다. 당장 다음 달 말에 결혼식을 앞둔 예비 신랑, 이번 분기 과장 승진 심사를 뼈 빠지게 준비 중인 인물, 그리고 집안의 장남이 지독한 백수라는 사실까지. 서울 한복판에 거대하고도 찌라시가 판을 치는 그 건설사 사내망에서 이 정도 정보면 그쪽 직원들이 단 5분 안에 피대리가 어느 부서 몇 번째 자리에 앉아있는 누구인지 신상을 털어버리기에 차고 넘쳤다. 게시글의 내용은 담담하게 이어졌다. 이 피대리라는 인간은 약혼식이 끝난 바로 그날 당일 예비 신부에게 일방적인 통보를 날렸습니다. 신부 몰래 두 사람이 모아둔 5억 원짜리 신혼집 전세 계약을 파기하고 그 막대한 보증금을 고스란히 자신의 통장으로 빼돌린 상태였죠. 그 짐승만도 못한 인간이 내뱉은 변명은 기가 막혔습니다. 부모님 노후 자금으로 경기도에 프랜차이즈 치킨집을 차려드려야 한다는 거였죠. 타자를 치던 지아가 손가락을 잠시 멈추고 마우스를 굴려 아까 만들어둔 증거 보전 폴더를 클릭했다. 그녀는 은행 선배가 털어다 준 자금 흐름표 캡처 화면을 파일 첨부란에 시크하게 끌어다 놓았다. 캡처본 안에서 개인정보와 계좌번호 끝 4자리는 철저하게 모자이크 처리되어 법적인 꼬투리를 완벽히 차단했다. 하지만 대림동과 안산 바닥에서 구르는 그 흉악한 불법 사채 대부업체들의 상호명, 그리고 전세금이 입금된 지 채 30분도 지나지 않아 걸레짝처럼 쪼개져 빠져나간 소름 끼치는 이체 시간 기록만큼은 빨간색 형광펜 효과로 눈이 시리도록 굵고 선명하게 표시를 해두었다. 본문은 계속되었다. 하지만 그 5억 원의 현금은 경기도 땅에는 얼씬도 하지 않았습니다. 입금 30분 만에 이 거액은 모조리 불법 사채업체들의 대포 통장으로 갈기갈기 찢겨 이체되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피대리의 친형이라는 백수작자가 암호화폐 선물 거래에서 미친 짓으로 고배율 레버리지를 당겼다가 전 재산을 청산당했고 칼을 든 사채업자들이 집구석으로 들이닥쳤기 때문이죠. 지아의 호흡은 잔잔한 호수처럼 평온했고 자판을 두드리는 손끝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하지만 가장 소름 돋는 악마 같은 짓거리는 빚을 갚아준 것 따위가 아니었습니다. 이 미친 집구석의 진짜 계획은 따로 있었죠. 피대리는 예비 신부에게 그녀가 처녀 시절 뼈 빠지게 야근하며 모은 돈으로 산 마포구의 개인 오피스텔을 결혼 후 당분간의 신혼집으로 내놓으라고 당당하게 요구했습니다. 그 역겨운 입술로 짓거린 명언이 압권입니다. 내 것이 내 것이니 위대한 사랑으로 부대끼며 살면 모든 걸 극복할 수 있다나요. 이어서 지아는 그날 밤 도진이 샤워하는 틈을 타몰래 찍어두었던 카카오톡 시댁 가족 단톡방 대화 캡처본의 원본을 가차없이 업로드했다. 프로필 사진은 모두 가려주었지만 시어머니가 뱉어낸 그 천박한 텍스트들은 고화질 픽셀 그대로 박제되었다. 우리 집구석에 집까지 싸들고 오는 공짜 식모 하나 드린다고 생각해라. 결혼시켜놓고 월급 통장 쥐고 흔들면 빚 갚는 건 일도 아니다라는 그 구역질나는 탐욕의 문자들은 보는 이들로 하여금 숨통이 턱 막히게 할 만큼 노골적이었다. 자신이 얼마나 비참하고 억울한지 호소하는 감성파리는 단 한 줄도 없었다. 구질구질하게 눈물을 쥐어짜는 긴 하소연도 없었다. 게시판을 채운 것은 오직 빙하처럼 차갑고 무미건조한 팩트 폭격과 반박할 수 없는 빼박 증거 자료들 뿐이었다. 모니터 아래쪽으로 초록색 진행률 바가 순식간에 끝까지 채워지며 업로드 완료 창이 떴다. 지아는 마우스 커서를 움직여 화면 우측 하단에 있는 파란색 직사각형의 등록 버튼을 클릭했다. 웹페이지가 새로 고침되며 화면이 깜빡였다. 그리고 직장인들의 멘탈을 붕괴시킬 3개의 치명적인 폭탄 자료가 첨부된 이 게시글은 밤 11시 40분이라는 그 고요한 심야 시간, 블라인드 앱의 실시간 인기글 타임라인 정중앙의 소리 없이 섬뜩하게 그 모습을 드러냈다. 지아는 게시글의 조회수에 연연하지 않았다. 그녀는 곧바로 노트북 화면을 덮고 일어나 욕실로 향했다. 따뜻한 온수로 무려 20분 동안이나 길게 샤워를 했다. 뭉쳐있던 어깨의 마지막 긴장감마저 물줄기에 씻겨 내려갔다. 보송보송한 잠옷으로 갈아입은 그녀는 암막 커튼을 치고 그 누구도 도어락을 쑤셔댈 일 없는 1인용 기숙사 침대에 누웠다. 그리고 지난 보름 동안의 시간 중 가장 깊고 평온한 수면 속으로 빠져들었다.
반면 서울. 이 밤, 누군가에게는 이제 막 끔찍한 지옥의 서막이 열리고 있었다. 다음 날 오전 8시 50분. 강남구에 위치한 피 대리의 건설사 본사 사옥. 도지는 한 손은 양복바지 주머니에 찔러 넣고 다른 한 손으로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든 채 사원증을 태그하고 12층 사업 1팀 사무실로 들어섰다. 그는 최근 심기가 몹시 불편했다. 이제야 그 미친 여자가 정말로 집을 팔아버린 것도 모자라 자신의 모든 연락처를 모조리 차단해버렸기 때문이다. 그는 한 이틀에서 사흘 정도만 지나면 나이도 꽉 찬 여자가 파혼 딱지 달고 남들 손가락질 받는 현실을 깨닫고 알아서 엉엉 울며 매달려 올 줄 알았다. 지난 3년 동안 싸울 때마다 자신이 늘 차갑게 잠수를 타며 냉전을 벌이면 결국 먼저 백기를 들고 굽히고 들어오는 쪽은 항상 지하였으니까. 다만 이번엔 상황이 좀 골치 아프게 꼬였다. 어머니가 반찬을 갖다 주러 갔다가 그 집을 새로 산 남자에게 문전박대를 당하지 않았는가. 도지는 오늘 퇴근하는 길에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지아가 다니는 여의도 회사 건물 앞으로 찾아가 그녀를 붙잡아야겠다고 생각했다. 불쌍한 척 연기를 해서라도 일단 사람부터 달래놓고 볼 일이었다. 어차피 5억은 친형의 사채 빚을 메우느라 다 날아가서 돌려받을 수도 없는 노릇이었고 서울에 번듯한 자가까지 있는 그 든든한 현금 인출기 같은 지아마저 놓쳐버린다면 자신의 남은 인생은 진짜 끝장나는 것이었다. 다들 좋은 아침입니다. 도지는 평소처럼 사람 좋은 미소를 띠며 주변 동료들에게 아침 인사를 건넸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평소 같았으면 가장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박 대리님 하고 생글거리며 인사했을 신입 여직원 김지은은 지금 고개를 푹 숙인 채 스마트폰 화면만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다. 심지어 도진이 그녀의 자리 옆을 지나갈 때는 무의식적으로 사무용 의자를 안쪽으로 바짝 당기기까지 했다. 마치 끔찍한 전염병 환자라도 피하는 듯한 몸짓이었다. 그 옆에서 삼삼오오 모여 귓속말을 속삭이던 팀원들도 도진이 다가가자마자 코드를 뽑은 라디오처럼 입을 꾹 다물었다. 서너 명의 시선이 도진의 얼굴을 훑고 지나가더니 이내 각자의 모니터 화면으로 휙 돌아갔다. 그들의 눈빛에는 평소의 존중 따위는 찾아볼 수 없었고 오히려 숨기지 못한 경멸과 경악, 심지어 노골적인 혐오감마저 묻어났다. 도진은 미간을 찌푸렸다. 그는 자기 자리로 걸어가 의자에 앉으며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플라스틱 컵 표면에 맺힌 물방울이 주르륵 흘러내려 서류 위로 동그란 얼룩을 번지게 했다. 그가 마우스를 흔들어 절전 모드를 해제하자 모니터 우측 하단에 떠있는 사내 메신저 아이콘이 미친 듯이 깜빡거렸다. 무려 10개가 넘는 미확인 메시지가 쌓여 있었다. 그중 하나를 클릭했다. 옆 부서인 사업 2팀에서 평소같이 담배를 피우던 입사 동기가 보낸 것이었다. 다른 텍스트는 일절 없이 오직 블라인드 게시판으로 연결되는 외부 링크 하나만 덜렁 와 있었다. 도진의 등골을 타고 극도로 불길한 예감이 스멀스멀 기어올랐다. 그는 마우스를 움직여 그 링크를 클릭했다. 도급순위 10위권 대형 건설사 모델이가 친형의 불법 사채 빚을 갚아주려고. 그 굵고 새까만 제목이 도진의 망막에 사정없이 내리꽂혔다. 그의 호흡이 일순간 멎어버렸다. 웹페이지가 로딩되며 본문 내용이 뜨는 순간 도진의 손등 위로 굵은 핏줄이 툭 붉어져 나왔다. 그의 시선이 모니터 화면 위를 미친 듯이 내달렸다. 5억 원의 전세 보증금. 대림동 불법 사채업자로 넘어간 이체 내역서. 그리고 가족 단톡방에서 어머니가 짓거렸던 심지어 추임새 하나까지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낱낱이 박제된 그 끔찍한 카카오톡 캡처 사진들까지. 아니야. 이건 아니야. 도진의 목구멍에서 마치 숨이 끊어져가는 짐승의 헐떡임 같은 괴상한 소리가 새어나왔다. 그는 허리를 벌떡 세우며 웹페이지 창을 닫으려 했지만 손가락이 미친 듯이 덜덜 떨리는 바람에 오른쪽 위에 있는 빨간색 X 버튼을 3번이나 빗맞췄다. 그 바람에 팔꿈치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쳐버렸고 엎질러진 짙은 갈색 액체가 책상을 타고 양복바지 위로 철철 흘러내렸지만 그는 그 축축함조차 인지하지 못했다. 게시글의 조회수는 단 하룻밤 만에 이미 4만을 훌쩍 돌파해 있었다. 그 아래 달린 댓글창은
그야말로 폭발 상태였다. 어떤 직원은 5억이라는 액수에 경악하며 도대체 무슨 재질로 빚어낸 사기꾼이냐며 욕을 퍼부었다. 그 밑으로는 당장 다음 달 과장 승진 심사를 앞두고 사채업자에게 쫓기는 형이 있다면 우리 사업 1팀의 박도진이 확실하다며 바로 어제 웃는 나드로 청첩장까지 돌리더니 온몸에 소름이 돋는다는 동료의 저격 댓글이 달려 있었다. 또한 예비 신부의 혼전 재산을 무료 식모의 기숙사로 취급하려 한 태도에 대해 저 집안의 DNA에는 기생충이 각인되어 있는 거냐는 날선 조롱도 이어졌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치명적인 댓글은 따로 있었다. 저런 최악의 재무 상태는 회사에 엄청난 리스크가 될 수 있다며 사채업자들이 회사까지 쳐들어오기 전에 인사팀은 당장 저 인간을 감사하라는 분노 어린 경고였다. 이 마지막 댓글은 마치 벌겋게 녹슨 톱이 되어 도진의 목동맥을 잔인하게 썰어대고 있었다. 사내 인사팀. 과장 승진을 코앞에 둔 이 크리티컬한 시기에 회사가 가장 경계하는 것은 직원의 개인적인 재무 리스크였다. 그것이 악질적인 불법 사채와 연관되어 있다면 문제는 더욱 심각했다. 직원이 빚을 갚기 위해 프로젝트 하도급 업체에서 뒷돈을 챙기거나 비리를 저지를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회사가 취하는 조치는 늘 극단적이고 잔인했다. 모든 프로젝트 담당 업무를 즉시 박탈하고 그 자리에서 직무정지 및 대기 발령을 내리는 것이다. 도진이 엎질러진 커피를 다 끓여 서랍을 뒤지며 허둥지둥 휴지를 찾고 있을 때 책상 위에 내선 전화기가 신경질적으로 울려 퍼졌다. 쥐죽은 듯 고요한 사무실 안에서 그 날카로운 벨소리는 섬뜩하리만치 이질적이었다. 사무실의 모든 동료가 하던 일을 멈추고 곁눈질로 그를 훔쳐보았다. 도진은 마른 침을 꿀꺽 삼키며 수화기를 집어들었다. 사업 1팀 박도진 대리.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인사팀장 부장의 목소리에는 그 어떤 감정의 높낮이도 없었고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지금 즉시 하던 업무를 모두 중단하세요. 본인의 출입증과 프로젝트 보안 키를 챙겨서 5층 17호 회의실로 당장 내려오기 바랍니다. 부장님. 저 게시글은 모함입니다. 제 약혼녀가 파혼 문제로 앙심을 품고 안갚음을 하려고 지어낸 악의적인 헛소리입니다. 제가 다 설명할 수 있습니다. 도진은 필사적으로 목소리를 낮추며 애원하듯 말했다. 17호 회의실. 지금 당장. 장 부장은 그 짧은 명령만을 남기고 통화를 끊어버렸다. 수화기 너머로 뚜 하는 건조한 신호음만 울려 퍼졌다. 도진은 마치 뼈가 발라진 연체동물처럼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주변에서는 다시 타닥타닥 자판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지만 이 순간 그에게는 그 모든 소리가 자기 관짝에 못을 박는 소리로 들렸다. 17호 회의실은 사방이 투명한 유리로 된 공간이었다. 도진이 후들거리는 다리를 이끌고 안으로 들어섰을 때 테이블 반대편에는 인사팀장뿐만 아니라 법무팀의 감사 파트장까지 나란히 앉아 있었다. 테이블 정중앙에는 출력된 블라인드 게시글이 놓여 있었다. 두 장의 컬러이체 내역 캡처본과 카카오톡 대화 기록 위에는 형광펜으로 동그라미까지 쳐져 있었다. 박 대리, 앉으세요. 장 부장이 안경을 치켜올리며 서류철 하나를 도진의 앞으로 쓱 밀었다. 회사는 지금 다음 달 과장 승진 명부 심사를 위해 대상자들의 백그라운드를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에 올라온 이 익명의 폭로글은 회사의 명예는 물론이고 내부 컴플라이언스에 지극히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도진이 핏발선 눈으로 테이블을 콱 내리쳤다. 부장님, 이건 정말 단순한 치정 싸움입니다. 전 사채 같은 거 쓴 적도 없고 그 5억은? 그 돈은 제 계좌에서 가족들에게 정상적으로 송금한 것뿐입니다. 그게 거짓말인지 아닌지는 본인의 주장뿐만 아니라 우리 법무팀의 객관적인 검증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법무팀 파트장이 감정 없는 목소리로 그의 말을 잘랐다. 정당한 송금이었다고 주장하시니 박 대리님은 오늘 퇴근 전까지 본인 명의로 된 모든 은행 계좌에 최근 3개월치 입출금 거래 내역서를 제출하십시오. 그 5억 원이라는 자금이 불법 사채업체나 대부업체의 법인 혹은 개인 대포 계좌로 흘러 들어가지 않았다는 사실만 명확히 증명된다면
법무팀에서 정보보안팀과 협조해 당장 해당 게시글을 삭제 조치하겠습니다. 도진의 이가 아랫입술을 지식이듯 꽉 깨물었다. 입안으로 비릿하고 새맛 나는 핏물이 번졌다. 거래 내역서라고? 명세서를 뽑는 순간 자잘하게 쪼개어져 대림동 추심업자들의 대포 통장으로 꽂힌 그 끔찍한 기록들이 백일화에 드러날 것이다. 그는 자신의 결백을 증명할 수 있는 단 한 장의 종이 쪼가리조차 내놓을 수 없었다. 얼굴이 잿빛으로 변해 입술만 달달 떨며 단 한마디도 반박하지 못하는 도진을 바라보며 장 부장의 눈빛은 이미 사형 선고를 내리고 있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도진의 승진 심사 1차 서류를 책상 밑 세단기에 가차없이 밀어넣었다. 기계가 종이를 잘게 씹어 삼키는 소름 끼치는 소리가 회의실을 채웠다. 사실관계가 명확히 소명될 때까지 박 대리는 사업 1팀의 모든 직무에서 배제됩니다. 본사 출입 권한 역시 일반 구역으로 강등될 겁니다. 장 부장이 그를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만약 불법 사채와 관련된 채무 연루 사실이 최종 확인된다면 사규에 따라 승진 취소는 물론이고 즉각적인 징계 해고 처분을 피할 수 없을 겁니다. 나가서 개인 짐 챙기세요. 불과 2시간도 채 되지 않는 짧은 시간 동안 도진은 탄탄대로를 걷던 대기업 엘리트에서 사무실 출입 권한마저 뺏긴 채 종이 상자를 품에 안고 사옥 1층 로비로 쫓겨난 범죄 혐의자로 전락하고 말았다. 강남의 한낮 태양빛이 그의 눈을 찔렀다. 그는 스마트폰을 꺼내 발작하듯 지하의 번호를 연타했다. 전원이 꺼져 있어 음성사서함으로 연결되며 그 차가운 기계음은 마치 최후 통첩과도 같았다. 도진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시뻘겋게 충혈된 눈으로 연락처를 뒤져 어머니의 번호를 눌렀다. 전화가 연결되자마자 그가 입을 떼기도 전에 수화기 너머에서 조정숙의 천지가 개벽할 듯한 곡소리가 터져나왔다. 아이고, 도진아. 큰일 났다, 큰일 났어. 그 이씨 성가진 쌍년이 경찰에 신고를 한 건지 뭔 짓을 꾸민 건지 내 그 못난 형놈의 새끼가 인천으로 야반도주를 해놓고선 전화도 안 받는다. 우리 이제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어. 어쩌면 좋냐. 어머니. 도대체 단톡방에다 무슨 미친 소리들을 싸질러 놓으신 겁니까? 도진은 더 이상 이성을 통제하지 못하고 길거리 한복판에서 폐악질을 하듯 고함을 질렀다. 지아가 우리가 나눈 카톡 대화 내용 전부 다 우리 회사 블라인드에 올려버렸다고요. 나 지금 직무 정지당해서 쫓겨났어. 과장 승진이고 나발이고 다 날아갔다고요. 당신들이 날 아주 말려 죽여야 속이 시원하시겠습니까? 수화기 너머의 곡소리가 뚝 끊겼다. 조정숙은 아들의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넋이 나간 듯 하더니 이내 더 날카롭고 표독스러운 저주를 퍼붓기 시작했다. 잊혀주길 독사 같은 년. 내가 그년 면상 볼 때부터 남편 앞길 막을 재수 없는 상이라고 했지. 인연이 기어이 사람을 죽이려고 환장을 했구나. 그년 지금 어디 있어? 그 눈멀었다는 게시판이 무슨 신문사냐? 내가 지금 당장 쫓아가서 그년 주둥이를 확 찢어 놓을 테니까. 카톡 내용만 올린 게 아니라 어머니가 형한테 보내라고 한 사채업자 이체 내역까지 싹 다 까발렸다고요. 도진은 가로등 기둥에 기대어 온몸을 바들바들 떨었다. 날 아예 차단해버렸어. 마포구 집도 벌써 팔아치웠고. 그 여자 지금 어디 짱 박혀 있는지 우린 흔적조차 찾을 수 없다고요? 그년도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회사엔 출근할 거 아니냐. 조정숙이 수화기가 찢어져라 악을 썼다. 악기가 들린 듯 처절한 목소리였다. 그년 여의도에 있는 IT 회사 다녔잖아. 너 거기 꼼짝 말고 있어? 그 빌딩 앞에서 딱 기다려. 내가 지금 당장 집에 가서 액막이용 굵은 소금 한 바가지 퍼서 갈 테니까. 우리가 당장 그 회사 1층 로비로 쳐들어가서 그년 회사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망신을 줘야 해. 시부모 알기를 우습게 알고 남편 앞길 짓밟은 그 개차반 같은 년이 천벌을 안 받고 백이나 보자고. 도진은 말리지 않았다. 지금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단 하나의 생각뿐이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지아를 만나야 한다. 만나서 무릎을 꿇고 빌든 죽여버리겠다고 협박을 하든 일단 그 게시글부터 내리게 만들고 회사에 같이 찾아가 전부 오해였다고 해명하게 만들어야 했다. 여의도, 지아가 전에 다니던 IT 기업 사옥. 금요일 낮 12시 30분.
목에 사원증을 건 주변 직장인들이 점심을 먹기 위해 무리지어 쏟아져 나오는 피크 타임이었다. 에어컨 냉기가 빵빵하게 돌아가는 사옥 로비는 커피 향이 은은하게 퍼져 있었고 사람들로 북적였다. 지아는 오늘 놀랍게도 서울에 있었다. 서울에 있을 뿐만 아니라 보라색 임시 출입증을 목에 건 채 전 직장 1층 로비의 푹신한 라운지 소파에 아주 평온한 얼굴로 앉아 있었다. 그녀가 오늘 서울로 올라온 이유는 두 가지였다. 하나는 퇴사 직전 미처 정산하지 못했던 지난달 법인카드 지출 결의서 및 영수증 실물을 제출하기 위해서였다. 우편으로 처리해도 되지만 그녀는 굳이 오늘 직접 방문하는 쪽을 택했다. 그리고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두 번째 이유. 지금 지아의 맞은편 하얀색 가죽 소파에 앉아 서류 가방을 든 채 금태 안경을 쓴 남자는 서울 서초동 바닥에서 최고로 손꼽히는 가사 사건 전문 변호사였다. 이 지아 씨, 자료 검토는 완벽하게 마쳤습니다. 법원 쪽에도 제가 이미 긴급으로 손을 다 써두었습니다. 변호사가 묵직한 서류 봉투 하나를 지아 앞으로 내밀었다. 이 서류는 상대 측에 교부했던 예단비 반환 청구를 위한 대리인 위임장입니다. 한국의 약혼 및 결혼 관습상 신부 측은 시댁 어른들의 한복이나 예물을 짓는 데 보태라며 현금 예단비를 보내는 것이 관례였다. 지아는 불과 일주일 전 파란색 비단 보자기에 정성껏 싼 현금 3천만 원을 조정숙의 손에 직접 쥐어주었다. 영수증은 받지 않았지만 그녀는 그날 은행에서 뽑은 고액 현금 인출 증명서와 도진의 아파트 단지로 들어가는 블랙박스 및 엘리베이터 CCTV 영상을 완벽하게 보존해 두었다. 또한 의뢰인께서 넘겨주신 남성 측의 거액 채무 은폐 및 사기 결혼 시도 증거 자료들을 병합하여 사기 미수 및 일방적 유책 사유를 근거로 서울가정법원에 제기한 재산가압류 신청이 오늘 오후 2시를 기점으로 공식적인 효력을 발휘합니다. 변호사의 목소리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기계적이고 냉혹했다. 법원에서는 박도진 씨가 재직 중인 건설사 본사로 채권가압류 결정문을 송달할 예정입니다. 내일부터 그 남자의 모든 급여 계좌, 성과급 수령 통장, 나아가 급여 통장과 연동된 모든 신용카드의 사용이 전면 동결됩니다. 법이 정한 매월 최저 생계비 18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자금은 단 1원도 손댈 수 없게 묵입니다. 월급 통장 가압류. 모든 것이 신용과 카드로 굴러가는 서울이라는 도시에서 그것은 완벽한 사회적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카드로 교통카드를 찍을 수도 월세를 낼 수도 없으며 정상적인 사회생활 자체가 불가능해진다는 뜻이다. 지아는 그 서류를 내려다보며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테이블에 놓인 만년필을 들어 뚜껑을 열고 서류 맨 마지막 장 서명란에 아주 반듯하고 흔들림 없는 필체로 자신의 이름을 적어 넣었다. 이어서 가방에서 개인 인감도장을 꺼내 서명 위에 꾹 하고 무겁게 찍어 눌렀다. 새빨간 인주가 하얀 종이의 결 사이로 섬뜩하게 스며들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송 변호사님. 지아가 펜 뚜껑을 닫고 서류를 다시 그에게 건넸다. 앞으로 남은 법적 절차는 전부 변호사님께 전적으로 일임하겠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챙겨 가방에 넣고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를 건네려던 바로 그 찰나였다. 로비 입구의 대형 회전 유리문 쪽에서 귀를 찢을 듯 날카롭고 천박한 고함 소리가 터져나왔다. 이지아. 이 죽이려나 당장 기어 나오지 못해. 순식간에 넓은 로비 전체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커피를 마시거나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수십 명의 직장인들이 일제히 소리가 난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곳에는 유행이 한참 지난 촌스러운 꽃무늬 블라우스 차림에 미친 듯이 달려오느라 머리칼이 산발이 된 조정숙이 마치 발정난 멧돼지처럼 로비로 돌진해 들어오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뒤로는 며칠 사이 수척하게 늙어버린 듯 얼굴이 흑빛이 되고 두 눈에 핏발이 선 박도진이 황급히 따라붙었다. 도진은 라운지 소파에 앉아있는 지아를 단번에 찾아냈다. 이런 아수라장 속에서도 지아는 티끌 하나 없는 최고급 맞춤형 베이지색 정장을 차려입고 머리마저 단정하게 틀어올린 채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고고한 자태를 뽐내고 있었다. 그 처절한 대비감이 도진의 알량하고 찌질한 자존심을 칼로 후벼 팠다. 저기 있다. 아들의 시선을 따라 고개를 돌린 조정숙의 두 눈이 무섭게 휘번득거렸다.
그녀는 낡은 검은색 고무신을 바닥에 쾅쾅 울려대며 눈앞에서 기겁하며 길을 비켜주는 여직원 2명을 거칠게 밀쳐내고는 지하가 있는 라운지를 향해 맹렬하게 돌진했다. 달려오는 와중에도 조정숙의 손은 그녀가 줄곧 움켜쥐고 있던 시커먼 대형 장바구니 속으로 재빠르게 파고들었다. 그리고 한 움큼 새하얗고 굵직한 무언가를 거머쥐었다. 그것은 김치를 절일 때나 쓰는 거칠고 굵은 소금이었다. 한국의 질펀한 재래시장 문화에서 지독하게 재수없거나 악귀가 붙은 인간을 마주했을 때 애군을 쫓고 상대방에게 지독한 모멸감을 주기 위해 뿌려대는 바로 그 굵은 소금이었다. 이 검은 머리 짐승 같은 년아. 뼈골까지 빼먹고 도망친 괴물 같은 년. 내가 감히 내 금쪽 같은 아들 앞길을 망쳐? 내가 오늘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내년 가죽을 벗겨버릴 테다. 조정숙은 개거품을 물고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팔을 번쩍 치켜들었다. 그녀의 손에 쥐어있던 굵은 소금이 허공을 가르며 지아의 얼굴을 향해 매섭게 날아들었다. 차르륵. 하얀 소금 알갱이들이 공중으로 흩뿌려지며 날아오던 찰나. 지하의 1m 반경에 닿기도 전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마치 허공에서 솟아난 것처럼 검은색 맞춤 정장을 짝 빼입은 거구의 남자가 순식간에 지하의 앞을 막아선 것이다. 남자의 반사신경은 짐승처럼 빨랐다. 그는 찰나의 순간 손에 들고 있던 검은색 장우산을 팥하고 펼쳤다. 퍽 하는 둔탁한 파열음과 함께 날아오던 소금 세례는 모두 단단한 우산천에 튕겨나갔고 이내 대리석 바닥으로 자글자글 떨어져 내렸다. 조정숙이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상황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을 때 라운지 기둥 뒤편에서 똑같이 검은색 슈트를 입고 무선 이어폰을 낀 떡 벌어진 체격의 사내 2명이 귀신처럼 나타났다. 그들은 지하가 강남구 최고급 사설 경호 업체에서 엄청난 시급을 지불하고 고용한 VIP 전문 경호원들이었다. 지하는 도진의 집안이 구석에 몰리면 바닥까지 기어 내려가 행패를 부릴 인간들이란 걸 너무나도 뼈저리게 잘 알고 있었다. 그들이 자신의 전 직장으로 쳐들어와 발악을 할 것이란 예측을 마친 그녀가 자신을 위험에 빠뜨릴 만큼 어설프게 방어선을 쳤을 리 만무했다. 경호원 중 한 명이 앞으로 쓱 나서더니 3단봉 같은 무기를 꺼낼 필요도 없이 단단한 맨손 하나로 막 소금을 뿌리고 내려오던 조정숙의 손목을 기계처럼 정확하게 낚아채 아래로 확 꺾어 눌렀다. 아이고, 내 팔. 부러진다. 부러져. 조정숙의 입에서 돼지 멱다는 듯한 처절한 비명이 터져나왔고 그녀의 육중한 몸뚱이는 그 힘을 이기지 못한 채 굵은 소금이 흩뿌려진 대리석 바닥 위로 무릎을 꿇고 고꾸라졌다. 딱딱하고 날카로운 소금 알갱이들이 무릎뼈를 잔인하게 짓눌렀고 극심한 고통에 조정숙의 눈물과 콧물이 범벅이 되어 쏟아졌다. 어머니. 그 꼴을 본 도진은 2 눈이 핏발로 뒤덮인 채 주먹을 휘두르며 경호원에게 달려들었다. 하지만 다른 경호원은 그런 도진을 벌레 보듯 차갑게 흘끗 쳐다보고는 다리를 훌쩍 들어 올려 도진의 정강이뼈를 구둣발로 무자비하게 걷어찼다. 윽 하는 비명과 함께 도진은 중심을 잃고 어머니 옆에 처참하게 한쪽 무릎을 꿇고 말았다. 그의 비싼 양복바지 밑단이 허옇게 긁히고 찢어졌다. 로비를 가득 메운 직장인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탄성이 터져나왔다. 여기저기서 스마트폰을 꺼내들어 동영상을 찍기 시작했다. 명품 구두를 신고 여유를 부리던 엘리트 화이트 칼라들은 바닥에 엎어져 짐승처럼 패악질을 부리는 이 모자의 몰골을 마치 원숭이 고개 보듯 구경하고 있었다. 경호원들은 얼굴 근육 하나 까딱하지 않은 채 완벽한 제압 자세를 유지하며 쓰레기를 감시하듯 그들을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마침내 지아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그녀는 손가락질 하나로 경호원에게 검은 우산을 접게 한 뒤 2 사람이 엎어져 있는 곳으로 우아하게 걸음을 옮겼다. 그녀의 뾰족한 하이힐 굽이 바닥에 깔린 굵은 소금을 짓밟을 때마다 까드득 하는 날카로운 마찰음이 로비에 울려 퍼졌다. 철저하게 내려다보는 시선. 먼지 한 톨 묻지 않은 우월함. 도진은 고개를 쳐들고 눈앞에 선 이 낯설고도 익숙한 여자를 올려다보았다. 지아의 눈동자 속에는 억울함도 두려움도 심지어 경멸조차 없었다. 그저 생명 없는 무기물을 내려다보는 듯한 순도 100%의 그 섬뜩한 냉기가
도진의 가슴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한 줌의 지푸라기 같은 희망마저 가루로 빻아버렸다. 지아야. 도진의 입술이 경련을 일으키듯 파들파들 떨렸다. 그의 목소리는 순식간에 비굴한 애원으로 돌변했다. 우리 어머니 좀 놓아달라고 해줘. 제발, 우리 대화로 풀자. 내가 그 글만 지워준다면 내가 무릎이라도 꿇고 사과할게. 전부 내 잘못이야. 응. 대화. 내 집구석 팔아치워서 당신네 그 썩어 문드러진 곰팡이 같은 빈대들 먹여 살리려던 그 징그러운 수작질을 대화로 풀자고. 지아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결코 크지 않았지만 그 서늘한 파동은 주변 구경꾼들의 고막까지 아주 선명하게 꽂혔다. 무릎이 짓눌린 채 바닥에 처박힌 조정숙은 여전히 도끼를 버리지 못하고 고개를 치켜들며 구역질 나는 쌍욕을 내뱉었다. 이 스폰서나 물고 다니는 더러운 창녀 같은 년. 지가 걸레처럼 몸 굴리다가 파혼당해 놓고 어디서 뻔뻔하게 대가리를 빳빳이 쳐들고. 조정숙 씨. 지아는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그녀의 이름 석자를 불렀다. 그녀는 허리를 살짝 숙여 고통과 분노로 흉측하게 일그러진 그 늙은 얼굴의 두 눈을 정면으로 똑바로 쏘아보았다. 당신네 둘째 아들놈은 불법 사채 채무를 은폐한 죄로 회사에서 모가지가 날아가게 생겼고 자랑스러운 첫째 아들놈은 사채업자들 칼춤이 무서워서 이미 쥐새끼처럼 야반도주를 했지? 지아가 여유롭게 숨을 골랐다. 당신이 지금 남 걱정하며 소금이나 뿌리고 다닐 처지야? 당장 내일 아침 당신이 늙어 죽을 때까지 깔고 앉아 살려던 은평구의 그 낡아빠진 빌라 현관문이 통째로 뜯겨나갈 판국인데 말이야.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오네. 조정숙의 눈가 근육이 발작하듯 파르르 떨렸고 목구멍에 시멘트라도 부어넣은 것처럼 단 하나의 파열음조차 토해내지 못했다. 지아는 두 번 다시 그들을 쳐다보지 않았다. 허리를 꼿꼿이 세운 그녀는 뒤에 선 경호 팀장을 향해 몸을 돌리며 직장인 특유의 건조한 사무적인 톤으로 지시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 사람들은 시력을 훼손할 수 있는 굵은 이물질을 무기로 저를 기습 공격하려 했습니다. 로비에는 여러 대의 CCTV가 돌아가고 있죠. 관할 경찰서에 즉각 인계하시고 보복성 특수폭행 미수 혐의로 형사 고발 진행하세요. 저는 그 어떤 합의도 해줄 생각이 없으니 경호 팀장님이 제 대리인 자격으로 조서 작성까지 전부 처리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 경호 팀장이 절도 있게 고개를 숙였다. 이지아, 너 나한테 이러면 안 돼. 지아가 미련 없이 몸을 돌려 걸어가는 뒷모습을 보며 도진은 마침내 이성의 끈을 놓고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그는 어떻게든 그녀의 바지가랑이라도 붙잡으려 발버둥 쳤지만 건장한 경호원들의 억센 소나귀에 잡혀 대리석 바닥에 얼굴이 짓눌렸다. 까끌까끌한 소금 알갱이들이 그의 뺨을 무자비하게 긁어댔다. 내가 날 망쳤어. 내가 우리 집안을 다 죽여놨다고. 매끄러운 대리석 바닥 위에서 그의 처절하고도 찌질한 절규가 메아리 쳤다. 지아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회전 유리를 빠져나오자 서울의 정오 햇살이 눈부시게 부서져 내렸다. 그녀는 목에 걸고 있던 방문개경 임시 출입증을 출입문 옆 쓰레기통에 툭 던져버리고는 도로변에 대기하고 있던 검은색 밴에 올라탔다. 목적지는 서울역. 그녀는 다시 부산으로 내려갈 것이다. 이제 이곳 서울에 남겨진 쓰레기 같은 흔적들은 그녀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과거일 뿐이다. 현실 세계의 붕괴는 영화에서처럼 쾅 하는 폭발음과 함께 한순간에 화려하게 무너져 내리지 않는다. 그것은 지하실의 낡은 수도관이 터진 후 썩어 문드러진 똥물이 아주 천천히 그리고 소름 끼치도록 끈적하게 차올라 발목부터 서서히 사람의 숨통을 조여오는 악취 나는 과정에 가깝다. 한 달 후 서울 은평구의 낡은 빌라. 도진의 부모가 평생을 부대끼며 살아온 퀴퀴한 집구석이었다. 비좁은 거실에는 코를 찌르는 싸구려 담배 냄새가 매캐하게 깔려 있었다. 검은색 양복을 입고 흙먼지가 잔뜩 묻은 구두를 신은 4명의 사내들이 신발조차 벗지 않은 채 싸구려 노란 장판이 깔린 거실 한가운데를 보란듯이 짓밟고 서 있었다. 무리의 우두머리 껴긴 뚱뚱한 사내는 짝짝 소리를 내며 껌을 씹고 있었고 거만하게 벽에 걸린 4식구의 가족 사진을 툭툭 건드려 보고 있었다.
조정숙은 머리칼이 산발이 된 채 거실 구석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다. 이미 며칠 밤낮을 울부짖어 성대에서 피가 날 정도로 목이 쉬어버린 탓에 그녀의 입에서는 짐승 같은 꺽꺽거리는 숨소리만 간헐적으로 새어나왔다. 도진의 아버지는 낡은 소파 구석에 몸을 둥글게 말고 처박혀 감히 고개조차 쳐들지 못하고 바들바들 떨고 있었다. 불과 30분 전 불법 사채 대부업체에서 고용한 이 흉악한 추심원들은 마스터키를 이용해 다짜고짜 현관문을 열어젖히고 들이닥쳤다. 야반도주를 해버린 장남 박도현이 사채 차용증을 쓸 때 연대 보증일란의 본가인 이 빌라의 주소와 동생 도진의 이름까지 싸그리 적어 넣었기 때문이다. 도현이 튀어버린 지금 지아에게서 갈취하려다 들통난 그 5억 원으로 급한 불은 껐다고 착각했지만 그것은 지옥에서 불어나는 이자의 극히 일부를 갚아치운 것에 불과했다. 눈덩이처럼 굴러간 원금과 살인적인 이자는 다시 거대한 폭탄이 되어 이 집구석을 통째로 날려버릴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아이고, 이 집구석 꼬라지에 비해서 TV는 꽤 쓸만한 건 않네. LG 거 65인치구만. 뚱뚱한 사내가 씹던 껌을 아무데나 퇴 뱉어버리며 옆에선 부하에게 턱짓을 했다. 발라버려. 법적 절차대로 진행하는 거니까 지금부터 이 집안에 돈 나갈 만한 물건들은 전부 압류 잡는다. 화려한 셔츠를 입은 험악한 인상의 부하가 일수 가방에서 눈이 시리도록 붉은 종이 뭉치를 꺼내 들었다. 그것은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공식적으로 집행을 승인한 유체동산 가압류, 이른바 빨간 딱지였다. 찌익. 접착면을 뜯어내는 소리가 섬뜩하게 울렸다. 첫 번째 빨간색 압류 딱지가 거실 한가운데 놓인 65인치 TV 액정 한가운데에 사정없이 나붙었다. 이어서 냉장고, 드럼 세탁기, 스탠드 에어컨, 심지어 거실 한 구석에 놓인 10년 묵은 낡은 안마 의자에까지 핏빛의 빨간 딱지가 다닥다닥 붙기 시작했다. 체면과 이웃의 눈초리를 목숨보다 중시하는 한국의 서민사회에서 집안 곳곳에 덕지덕지 붙은 이 붉은색 압류 딱지는 한 가정이 완전히 파멸했다는 것을 동네방네 알리는 공개 처형이나 다름없었다. 이러시면 안 돼요. 저 냉장고 안에는 어제 시장에서 10원 한 푼 아껴가며 사온 반찬거리들이. 조정숙이 무릎으로 바닥을 기어가며 냉장고 문짝을 부여잡으려 했지만 험악한 부하 직원이 거칠게 그녀의 어깨를 밀쳐내며 발길질을 날렸다. 아줌마, 지금 당장 그 냉장고 문짝 한 번만 열어봐라. 압류물 훼손 및 절도로 당장 경찰 불러서 빵통에 쳐넣어 줄 테니까. 부하가 비릿한 조소를 흘리며 윽박질렀다. 쾅! 하고 현관문이 부서져라 열렸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땀범벅이 된 박도진이 문간에 서 있었다. 그의 동공은 붉은색 압류 딱지로 도배된 집안 꼬라지와 흙발로 더럽혀진 장판을 보며 지진이 난 듯 흔들리고 있었다. 그는 방금 전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풀려나온 길이었다. 로비에서 벌어진 그날의 보복성 폭행 미수 사건으로 인해 그는 무려 3일 동안이나 유치장 바닥에 처박혀 있어야 했다. 도진아. 조정숙이 아들을 발견하자마자 마치 구세주라도 만난 듯 바닥을 기어 그의 바지가랑이를 부여잡고 오열했다. 내가 어떻게든 방법 좀 찾아봐라. 저 깡패 새끼들이 우리 세간살이를 싹 다 가져가려고 해. 얼른 지아한테 가서 싹싹 빌고 매달려봐. 그년한테 우리가 준 예단 비며 그 돈 좀 돌려달라고, 그년 집이라도 담보 대출 받아서 우리 좀 살려달라고 해봐. 제발. 도진은 넋이 나간 시선으로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한때 예비 며느리에게 매일 아침 무난 전화를 하라며 기세등등하게 시어머니의 권력을 휘두르던 자신의 어머니는 지금 콧물과 눈물로 범벅이 된 채 털이 다 빠져버린 길거리에 버려진 똥개보다 못한 꼴을 하고 있었다. 어디 가서 돌려달라고 빕니까? 도진의 목소리는 마치 사포로 목구멍을 긁어내는 것처럼 탁하고 쩍쩍 갈라져 있었다. 그 5억. 애당초 당신들이 저 쓰레기 같은 형새끼 살리겠다고 사채업자 아가리에 다 털어넣었잖아. 이제 와서 무슨 돈을 찾아. 그러나 도진을 기다리고 있는 진짜 절망은 따로 있었다. 그의 주머니 속에 꾸깃꾸깃하게 뭉쳐진 은행 거래 명세서 한 장이 들어 있었다. 오늘 아침 유치장에서 풀려난 그는 택시비라도 뽑을 요량으로 편의점 현금 지급기에서 2만 원을 출금하려 했다. 하지만 모니터에 뜬 것은 잔액 부족이 아니라
새빨간 글씨로 경고하는 계좌 거래 정지 알림이었다. 지아의 변호사는 피도 눈물도 없이 빠르고 정확했다. 예단비 3천만 원 반환 소송은 물론이고 도진의 모든 급여 통장에 채권과 압류를 걸어 그의 숨통을 완전히 끊어버린 것이다. 도진은 한때 자신의 소유가 될 것이라 굳게 믿었던 강남 진입의 교두보, 마포구 오피스텔을 영원히 잃었다. 눈앞에 다가왔던 대기업 과장 타이틀은 날아갔고 직무가 정지된 채 책상조차 없는 한직으로 유배당했다. 그리고 지금 당장 길거리에서 싼 냉면 한 그릇 사 먹을 돈조차 뽑을 수 없는 완벽한 파산 상태였다. 이 쓸모없는 새끼. 갑자기 소파에 처박혀 있던 아버지가 스프링처럼 튀어 올라오더니 도진의 뺨을 풀스윙으로 후려갈겼다. 사내 새끼가 계집년 하나 구워 삶아서 집구석 하나 못 지키고 내 놈 새끼가 우리 집안을 다 죽이려고 작정을 했구나. 불에 댄 듯한 끔찍한 자결감이 뺨에서 폭발했다. 도진은 바닥에 나동그라졌다. 바닥에 엎어진 그의 시야 가득 냉장고에 붙어있는 새빨간 압류 딱지가 아른거렸다. 눈알이 타들어 갈 것 같은 새빨간 절망감. 이 완벽하고도 압도적인 지옥의 밑바닥까지 추락하는 데 걸린 시간은 고작 한 달 남짓에 불과했다. 늦가을에 매서운 폭우가 마침내 밤의 장막을 뚫고 서울 도심을 사정없이 후려치기 시작했다. 강풍을 동반한 차가운 비바람이 마포구에 위치한 이 고급 오피스텔의 외벽을 때렸다. 도진은 우산조차 쓰지 않았다. 고급스러웠던 양복은 이미 빗물에 절어 무거운 걸레짝처럼 축 늘어졌고 물미역처럼 두피에 착 달라붙은 머리카락은 그의 처참한 몰골을 더욱 부각시켰다. 그는 오피스텔 1층 가로등 밑에 홀로 덩그러니 서서 쏟아지는 빗물을 맞으며 13층의 한 창문만을 핏발선 눈으로 미친 듯이 올려다보고 있었다. 저곳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지하의 집이었다. 그가 너무도 당연하게 내 집처럼 기어들어가 안방을 차지하고 명절이면 늙은 부모까지 모셔와 떵떵거리며 시댁 행세를 할 수 있을 거라 착각했던 안락한 둥지. 하지만 지금 저 13층의 유리창 너머로는 따스하고 노란 조명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고 낯선 중년 남자의 실루엣이 평화롭게 거실을 오가는 모습이 희미하게 비쳤다. 저 집은 이제 완벽하게 타인의 소유가 되어버린 것이다. 차가운 빗물이 동공으로 스며들며 시린 통증을 유발했다.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후회가 독사처럼 그의 심장을 칭칭 올감했다. 그것은 지아라는 여자에게 저지른 만행에 대한 반성이나 죄책감이 아니었다. 오직 자기 소나기에 거의 들어왔다고 믿었던 그 달콤한 계층 이동의 사다리와 재산을 허무하게 날려버렸다는 뼈저린 원통함이었다. 추위로 시퍼렇게 질린 손가락이 축축한 바지 주머니를 뒤져 배터리가 간당간당한 스마트폰을 꺼냈다. 지아에게 차단당한 그는 며칠 전 편의점 바닥을 긁어모은 마지막 잔돈으로 실명 인증이 필요 없는 대포폰 유심을 하나 샀다. 그는 덜덜 떨리는 손가락으로 뇌리에 깊숙이 박혀있는 번호를 눌러 메시지를 입력했다. 지아야, 내가 정말 잘못했어. 서울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나 지금 여기서 너무 춥다. 나한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면 안 될까? 내가 돌아오기만 한다면 내가 하라는 대로 다 할게. 우리 다시 시작하자. 응. 메시지가 전송되었다는 시스템 알림이 떴다. 도진은 마치 숨이 끊어지기 직전에 익사자가 마지막으로 떠내려오는 나무 조각을 쳐다보듯 스마트폰 화면만을 병적으로 뚫어져라 응시했다. 같은 시각, 부산. 한반도를 새로 지르는 거대한 비구름은 이 남쪽의 항구 도시까지 집어삼키고 있었다. 다만 부산의 비에는 특유의 비릿하고 짭조름한 갯내음이 섞여 있었다. 기숙사 최상층, 탁 트인 오션뷰의 전면 통유리창 밖으로 굵은 빗방울이 타닥타닥 방음 유리를 때리며 부서져 내렸다. 방 안에는 베이스 선율이 돋보이는 잔잔한 재즈 음악이 흐르고 있었다. 최고급 빌트인 에어컨은 실내 온도를 가장 쾌적한 25도로 완벽하게 유지해 주었다. 지아는 몸에 착 감기는 부드러운 실크 소재의 홈웨어를 입고 맨발로 푹신한 수입산 카페트 위를 거닐고 있었다. 그녀의 앞에는 세련된 원목 바 테이블이 놓여 있었다. 그 위에는 돈 한 푼 아끼겠다고 허리가 끊어지게 저리고 묻히던 그 지긋지긋한 밑반찬 따위는 없었다. 오직 값비싼 하몽 슬라이스가 얇게 썰린 고급스러운 플레이트와
딱 3분의 1만 우아하게 채워진 이탈리아산 레드와인 잔만이 놓여 있었다. 그때 테이블 모서리에 엎어져 있던 스마트폰 화면이 스르륵 밝아졌다. 발신자 번호 표시 제한으로 걸려온 낯선 문자 메시지였다. 지아는 가느다란 손가락으로 와인잔의 스템을 쥐어 들어 올리며 팝업된 화면 위로 무심하게 시선을 던졌다. 서울에 비가 온다느니, 너무 춥다느니, 다시 시작하자느니 하는 찌질하고 구역질 나는 단어들이 액정 위로 떠올랐다. 그 텍스트들을 내려다보는 지아의 입꼬리에는 조롱 섞인 미소조차 번지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숨을 쉬듯 아주 자연스럽고 평온한 동작으로 와인잔을 입술로 가져가 핏빛처럼 붉은 액체를 한 모금 머금었다. 묵직한 바디감 위로 희미한 오크통의 풍미가 입안을 황홀하게 감돌았다. 그녀는 남은 왼손으로 스마트폰을 집어들었다. 지아의 손가락은 단 0.5초의 망설임도 없이 그 메시지 알림창 위를 꾹 누르더니 그대로 화면 왼쪽을 향해 쓱 밀어버렸다. 스팸 신고 및 수신 차단. 화면 중앙에 뜬 확인 버튼을 가차없이 터치했다. 삭제. 화면은 이내 완벽한 암흑 상태로 되돌아갔다. 지아는 폰을 테이블 위에 뒤집어 내려놓았다. 그녀의 시선은 다시 빗물이 쏟아지는 유리창 밖으로 향했다. 창문에 비친 실내의 반사광을 통해 그녀는 자신의 두 손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하얗고 가느다란 손가락. 지난 3년 동안 오직 저 마포구의 작은 오피스텔 하나를 지키기 위해 그녀는 10원짜리 하나까지 벌벌 떨며 독하게 살았다. 그놈의 미래의 따뜻한 가정이라는 허상을 지키기 위해 퇴근 후 동료들과의 맥주 한 잔도 거절했고 주말이면 시댁에 불려가 독한 주방 세제 거품에 맨손을 담가야 했다. 심지어 매니큐어를 바른 여자는 손마디 불결에 김치를 못 담근다며 면전에서 모욕을 주던 시어머니의 독설 때문에 좋아하는 네일아트 한 번 마음 편히 받아보지 못했다. 한때 그녀 인생의 모든 안정감과 구원은 오직 내 이름 석자가 또렷하게 박혀있는 저 부동산 등기부등본 하나에 걸려있다고 맹신했다. 기생충 같은 약혼자 집안이 거머리처럼 피를 빨아먹으려 달려들어도 명의가 내 앞으로 되어 있으니 어떻게든 버티면 내가 통제권을 쥘 수 있을 거라 오판했다. 그녀를 벼랑 끝으로 내몰았던 것은 도진 일가의 악랄한 사기극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온전한 소속감이라는 틀에 갇혀 부동산이라는 족쇄를 스스로 발목에 채우려 했던 그녀 자신의 지독한 강박이기도 했다. 하지만 지금 그 모든 것이 산산이 부서지고 변했다. 피땀 흘려 산 그 집은 미련 없이 현금으로 처분해버렸고 그녀의 손에 남은 거라곤 언제든 짐을 빼면 그만인 기숙사의 플라스틱 카드키 한 장뿐이었다. 그 역겹고 위선적이던 사랑이라는 계약은 갈기갈기 찢겨나갔고 그녀의 주민등록등본은 다시 완벽한 미혼의 백지 상태로 돌아갔다. 그러나 타인에게 증명해야 할 알량한 체면도 죽어라 지켜내야 할 부동산도 모두 잃어버리고 난 뒤 찾아온 이 텅 빈 공간감 속에서 그녀는 소름이 돋을 만큼 강렬하고 짜릿한 해방감을 맛보고 있었다. 그녀는 서늘한 유리창 위로 손바닥을 천천히 가져다 대었다. 쏟아지는 폭우 속에서도 저 멀리 부산항 앞바다에서 꿋꿋하게 빛을 뿜어내는 항로 표지 등의 불빛이 아른거렸다. 사람을 진짜 지옥에 가두는 것은 결코 남에게 빼앗긴 전세 보증금이나 집문건이 아니었다.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내 손으로 그들의 면상에 통쾌하게 내던지고 떠날 수 있는 주도권, 그 통제권의 열쇠를 내가 쥐고 있다는 그 확신이 전부였다. 지아는 고개를 뒤로 젖히며 잔바닥에 찰랑거리던 마지막 와인 한 모금을 단숨에 비워냈다. 그녀는 몸을 돌려 따뜻하고 눈부시게 밝은 방 안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억수같이 쏟아지는 서울의 폭우 속에서 완벽하게 세상의 버림을 받고 바닥을 박박이고 있을 그 벌레 같은 번호 따위는 두 번 다시 그녀의 안중에도 없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채널의 좋아요와 구독 버튼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